오늘은 POS 지분 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증명은 이제 원래 지난 시간에 배운 POW에서는 해시값을 맞춰서 계속 계산을 해주는 논스값으로 난이도 조절해서 해시값을 맞춰주는 계속 계산을 하는 이더리움 1.0이랑 비트코인의 POW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에너지 소비랑 채굴의 독점화 같은 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요. 바로 참여자인 소유 지분이 블록 생성 권한에 반영되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지분 증명,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지분 증명이 나왔습니다. 지분 증명은 이제 Chain Based Proof of Stake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BFT 스타일 Proof of Stak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FT는 이제 뭐 하이퍼레저나 폴카, 텐더민트 이런 게 BFT 계열이고, 이제 POS는 EOS는 DPoS, POS 그쵸, EOS는 DPoS고, 이제 현재 이더리움이 이제 POW, POS 섞여서 이제 POS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무튼 이런 지분 증명이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POS랑 DPoS, Chain Based Proof of Stake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POW, POS, DPoS, PBFT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은 탈중앙화만 일단 보시면은 POW가 가장 탈중앙화가 세고요. 그 다음에 POS의 경우는 POW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고, DPoS는 POS 중에 이제 대표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노드 수가 훨씬 줄어들어서 DPoS가 줄어들게 되고요. PBFT는 아예 허가된 애들만 노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도 탈중앙성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보시면은 이제 POW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채굴이라는 과정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결국 이 채굴보다는 이제 POS 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에너지 효율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부분은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아마 이 표에서는 이 POS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제 nothing at stake라고 해가지고 이제 잃을 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기를 쳐도, 그러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사기를 치기도 되게 좋은 거죠. POW는 계산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행위 자체가 아주 낭비예요. 전력 낭비랑 자원 낭비가 일어나지만 여기선 그런 낭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시큐리티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지분 보유자들이 약간 파워가 더 센 특징이 있어가지고 낮게 잡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 나온 게 DPoS입니다. 그다음에 PBFT는 이제 하이퍼레저가 대표적인데, 이제 이건 허가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허가형이나 이제 소수의 노드끼리 할 때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전체 3분의 2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데 노드 수가 많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분류할 때 이제 작업 증명이랑 투표 증명으로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류한 표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비율적이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 소모량이랑 그 한 국가 전체의 에너지 그 한 오스트레일리아 이 대륙의 에너지 소모량이랑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모량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 소모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소모량 이렇게 많을 거면 블록체인 기술을 왜 쓰냐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지분 보유량에 따라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채굴에서 이제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 POW랑 POS를 섞어서 이제 쓰고 있어요. 앞으로 POS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이더리움 2.0 단계가 피니시 되게 되는데 그걸 목표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먼저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보증금 형태로 락업하는 특별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요즘 32 이더리움 넣고 락업시키는 밸리데이터가 되려고 락업시키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블록하고 검증한 절차는 모든 밸리데이터가 참여할 수 있는 특정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POS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POW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1.0의 이데시랑 이게 거의 대표적이었는데 POS는 너무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종류의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전체 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투표 기반으로 한 걸 다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은 이제 노드끼리 밸리데이터 뽑고 이제 예치를 해서 밸리데이터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검증 같은 걸 해가지고 초이스를 하면은 이제 블록에 트랜잭션 하고 블록을 쉐어링 해가지고 이제 타당성이 검토되는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POS 합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분 위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위임하면 제가 지분을 이렇게 스테이킹 해두고 노드를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의사난수 과정에서는 랜덤으로 밸리데이터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의사남수는 여기서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한 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랜덤 설정 방법은 지분량, 지분 기간에 가중치를 둔 다음에 이제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밸리데이터로 임명되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밸리데이터로 임명되면 새로운 블록 생성하고 블록 생성 보상을 받겠죠. 그래서 근데 이건 랜덤으로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밸리데이팅을 거쳐놓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랜덤한 확률로 저희 거를 가져다가 저희 노드가 밸리데이팅을 하게 되고 밸리데이팅 하면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블록이 나오게 되면 신규 블록을 이렇게 생성해서 블록 검증을 위해서 이웃 노드한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POS 합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채굴 돌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지분 위임 32 이더리움 넣고 있으면은 그 이더리움 시스템에서 의산한수를 랜덤으로 랜덤 값을 돌려서 우리 거를 밸리데이터로 매번 그 시기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밸리데이터를 몇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몇 번 참여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저희는 받을 수 있고 몇 번 참여해서 하는 게 뭐냐? 블록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검증해서 전파하는 것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POS 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분이임, 의산한수에 의한 랜덤값 설정 후에 그 값으로 밸리데이터를 임명해주고 밸리데이터가 임명되면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생성해주고 블록이 생성되면 그걸 검증받아서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전파를 받으면 블록 장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POS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작업 증명은 비트코인 사례가 대표적이었지만 지분 증명은 큰 틀에서는 참여자의 소유 지분이 블록 생성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지가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1%의 공격 위험을 생각해보면 POW에서 51%의 해시 파워를 가지는 비용이랑 POS에서 전 세계 자산의 51% 보유한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이게 같은 조건을 봤을 때 2,500원에서 25조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분 증명에서는 이제 누구나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해시 파워를 늘리려면 그냥 GPU만 많이 사서 연결시키면 되는데 지분을 확보하려면은 이 지분에 대한 가격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 가격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51%나 혼자 보유하려면은 혼자 보유하려고 계속 구매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변동률도 있고 해가지고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POS 형태에 따라서 뭐 확보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같은 조건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더 POW보다 해시파워 권보다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지분 보유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가 아까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보유한 코인의 양이랑 보유 일수 같은 걸 반영하는 보완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 일수 같은 초반에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계속 생성 권한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어코인 같은 경우는 A가 10개의 코인을 10일 동안 보유했던 100의 가치를 이렇게 주는데 사용하게 되면 100의 가치가 소모되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 코인이 이 경우 적어도 보유수가 길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한테 영향력이 몰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또 너띵 앤 스테이크가 있어요. 너띵 앤 스테이크는 말 그대로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인데 이제 잃을 게 없으면은 계속 이중지불을 시도할 수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제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슬래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썸띵 앤 스테이크로 바꾼 거죠. 32이더리움 넣어서 너네 사기치면 여기서 그어버릴 거야 해가지고 저당 잡아놓고 이렇게 보증금 잡아놓고 저희가 뭐 기물 파손되면은 이렇게 내는 것처럼 얘네들도 사기치다 걸리면은 똑같이 내는 겁니다. 벌금을 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OS 합의 과정에서 의사난수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 랜덤을 만들 때 크게 두 개의 랜덤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인 에이지 베이스드 셀렉션이고 두 번째는 랜더마이즈 블록 셀렉션인데요. 코인 에이지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코인의 지분량과 지분 기간에 비례해서 성정될 확률이 높아서 의사한수로 무작위로 생성하지만 이제 가중치를 코인 에이지에 따라서 둬가지고 더 오래 보유하면은 가중치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쏠리는 걸 막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랜저마이드 블록 셀렉션 메소드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인 소유를 오래 한 거를 한 게 아니라 해시값 중 가장 낮은 해시값, 가장 낮은 해시값은 가장 오래된 해시값이겠죠. 그 다음에 지분이 가장 높은 값을 해가지고 해시값이 가장 낮고 지분값이 높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게 만드는 랜더마이즈드 블록 셀렉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POW랑 POS가 섞여 있는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해시값이 오래돼서 오래된 블록이고 또 지분값이 높아서 지분이 많고 오래된 걸수록 선정될 확률을 높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사실 또 다른 그런 승자 독식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고 이러니까 되게 이걸 조절하기 어려워요. 이런 코인 에이지 셀렉션 메소드나 랜저마이드 블록 셀렉션 메소드 같은 걸 써가지고 뭐 해지값이랑 지분량 합치고 그 코인 보유 기간 가지고 가산점 주고 이렇게 해도 승자 독식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OS 방식은 지분 많이 한 참여자가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너띵 앤 스테이크 문제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DPoS 등장 배경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DPoS 등장 배경은 이런 승자 독식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신뢰성 있는 생성자를 동시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띵 앤 스테이크 문제랑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그래서 DPoS입니다. DPoS는 승자 독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신뢰성 있는 애들이 일단 신뢰성 보유를 해줬는데 너띵 앤 스테이크 했던 애들은 그냥 노드가 퍼블릭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다가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대표 회사 이름 걸고 대표자들이 하기 때문에 얘네가 사기를 치면은 뭐 익명으로 사기치는 건 쉽지만 어느 회사가 사기쳤는지를 다들 보고 있는데 사기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승자 독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눠서 똑같이 그 권력을 다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노드에 대한 검증을 분배해서 어떤 블록을 올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댄 라이머가 2013년 제안해서 이걸로 2014년에 비트시에어가 나오고 2016년 스티밋, 2017년 이오스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마치 간접 민주주의 같은 건데요. POS가 지분량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치면은 DPoS는 지분량에 따라서 대표를 정하는 투표를 해주고 그 대표가 이제 선출된 대표가 블록을 생성해주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트쉐어의 예시를 보시면요. 이제 투표를 하고 증명자 위임자를 선출하고 2초 주기로 블록이 생성되게 돼요. 블록이 생성되게 되면 적절성을 검토해서 이제 적절하다 하면은 그 위임자, 증명자 애들끼리만 공동 서명을 해서 블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EOS는 126초 주기로 지분자의 투표를 진행하고요. 100개 후보자 중에서 21개의 BP를 선정해가지고 0.5초 주기로 블록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0.5초 주기로 한 블록을 생성하니까 되게 빠르겠죠.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블록 생성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 21개 BP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에서 이렇게 돌아 쓸 수 있게 EOS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DPoS는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승자 독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또 다른 승자 독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한 게 아닌 거죠. 이제 민주적으로 해결을 했지만 민주적으로 해결해도 그 안에서 부정부패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중국 노드들이 이제 이오스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좋게 투표해주는 식의 이제 발각돼가지고 독점화 이슈가 있었고요. 소수 독점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끼리만 이렇게 담합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속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대신 장점으로 전력 소모가 없고 블록 생성도 더 빠르고 그다음에 더 많은 참여자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서 탈중앙화를 정말 많이 포기를 하면은 이런 모델까지 나오게 돼서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 빠르고 전력 소모로 적게 나올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POS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